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잘 사는 국가, 망하는 국가, 못 사는 국가라는 내용인데,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학부하고 대학원을 한국에서 끝내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호주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큰 공사 입찰을 하느라고 퍼스라는 곳을 갔다가 시드니에 가서 호주 정부하고 마지막 그 공사 비용 그 결정 내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영국에를 갔어요. 근데 그때 제 주머니에 200불이 있었어요. 근데 런던에 딱 도착을 하니까 무슨 뭐 택시도 있고 그런데 완전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거기 영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공중전화를 거는데 공중전화를 못 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을 헤매다가 겨우 학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빨리 끝내고 그리고서 이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2년 5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끝내고요. 2개월 후에 그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이라는 데서 와서 연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2년 반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위스콘신 대학에서 제가 언제 끝나냐고 그랬더니 1월 말에 끝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2월 1일서부터 자리가 비었는데 너 올래? 그래가지고 위스콘신으로 가서 지금 32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할 때도 주머니에 120불하고요 600불 그 파운드죠. 영국에서 모아둔 돈,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국 문화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모아뒀던 돈하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편도로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교수분의 사모님이 저를 이제 픽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만났어요.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참을 헤매고 야 여기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스피커로 뭐 이 얘기가 들려가지고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공이 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게 제 전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도 여행을 1년에 한 달 정도는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이 나라는 이래서 잘 사는구나. 이 나라는 이래서 못 사는구나.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정을 보게 되니까 이 가정은 이거 엉망이구나. 제가 세 가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한 가정은 할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쓸 돈 안 쓰고 해서 가까스로 모아놨는데 이 망나니 아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이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맨날 타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볼 때는 자식들한테 야 너 맛있는 거 먹고 싶지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야 우리 제주도 한번 가자 그래 제주도도 가고 근데 그런 가정이 몇 년을 버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그런 가정은 망하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정말 힘들지만 금방 전략해가지고 차근차근 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할 일 하다 보면 그런 가정은 어느 순간에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또 뭐가 있느냐면 아버지라는 사람은 술주정뱅이고 엄마라는 분은 몸이 약해서 그냥 있고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식들만 있는데 이 자식들은 아무리 해봐야 부모의 도움이 없으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얘기하면 잘 사는 국가, 망하는 국가, 못 사는 국가나 가정으로 바꾸면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잘 사는 국가가 뭔지 이 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학문적인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빼고 여러분들 집에서 모든 가정의 일원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잘 사는 국가, 잘 사는 가정이냐 못 사는 가정이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본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초설비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부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마비도 있어야 되고 뭐 버스도 타고 나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복지라는 거는 내가 아프면 뭘 돈 안 들이고 자기가 병원 가서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거는 효율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잘 사는 국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 중동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런 데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데는 비록 자원은 없지만 기술력이 있고 인적 자원도 우수하고 그러면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초산업이라는 거는 운송망, 도로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원 같은 게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1970년대, 80년대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 에너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는 의료나 교통, 주택, 전기, 특히 전기료가 한국에 전에는 굉장히 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노동 생산성인데 이거는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움직여야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노동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노동시간이 적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못 사는 국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이 문화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그럴까? 근데 그건 국민의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 하나의 그냥 운동이라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에서 잘 사는 국가로 가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새마을운동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성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잘 사는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노벨상을, 경제학상을 받은 그 조라는 사람의 성장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를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써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더 크게 키우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이 지식은 굉장하죠. 근데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의 그 능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술 향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으로 얘기하면 어떤 집을 이렇게 가서 보면 참 멋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썰렁한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집을 보면 굉장히 아담한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밖에서 보면 평범한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게 꼭 뭐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는 잘 사는 국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티티카카우스라고 하는 페루에 있는데 여기에 이 플로팅 아일랜드라고 그래서 그 물에 떠 있는 호수 그런 그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700~800년 전에 다른 인종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호수에다가 갈대를 입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성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들에서 얘도 보면 빵 먹고요, 밥 이렇게 해서 오리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말려서 이런 거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짓나 그랬더니 이게 그 불쏘시개 불 켜는 거고요. 돌 위에다 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불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사실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 일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전혀 그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토요일이 되면 축구장에, 섬에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축구해요. 그리고 애들은 배 타고서 자기네들이 배 타고 노져가지고 학교를 가는 중.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잉카 제국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제물로 했던 그 여자애가 발견이 됐는데 그 여자애의 DNA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인종이 타이완하고 한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 가난한 국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난한 국가는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여기 있는 10개 국가는요, 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녹색으로 된 거는 뭐냐면 내륙 국가라고 해서 다른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륙 국가들 대부분이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해요. 근데 북한은 어느 정도냐면 현대연구소에서 한 거 보면 1000불 정도 되니까 4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DMZ를 놓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경제 상황이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분명히 못 사는 국가인데, 그러면 그런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 따라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런 국가가 좋다 그러면 그게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국가가 좋다. 네? 그리고 지하자원이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또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라이베리아라는 국가는요, 그 미국의 그 노예로 팔려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 해방을 시키니까 미국에서 너희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국가인데 세계에서 7번째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돌아간 흑인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네들이 갑자기 백인이 되는 거예요. 지배층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이미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미국에 남았으면 흑인이라고 해도 여기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는 참 안 된 게 뭐냐면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이제 사막지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사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농사를 짓기로 가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못 사는 국가들은 아프리카인데 이건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국가를 저희가 보면 1위서부터 10위 중에 영어라고 제가 쓴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이 아니면 잘 살기가 어때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나씩 드릴게요. 카타르라는 국가는요, 사우디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이제 가스를 전 세계 가스의 14%를 수출을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1999년에요. 미군이 주둔하게 돼요. 그 국가에서, 카타르에서 미군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조 원을 들여서 미군 기지를 만들어주고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도 카타르에서 그 가스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는 카타르라는 국가가 굉장히 안정된 그 석유, 가스 수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995년에 아들이요, 아버지 국왕을 갖다가 실각을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네? 근데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진취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이 나라를 통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조용히 실각을 시키고 무혈 구테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했느냐면 2년 뒤서부터 가스를 그냥 수출을 하면 많은 양을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스 간을 통해서밖에. 근데 이거를 액화 가스로 만들면 수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돈을 많이 번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LNG 그 가스 선을 갖다가 그 LNG 운송하는 배를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왕이 바뀌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미군 주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로 그 도하라는 데에서 한 20km 떨어진 데다가 미군 기지를 지어줬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고, 여기서 전쟁이 나면 여기에서 중앙 통제를 할 정도로 사우디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세계 1위가 됐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미군이 있지 않았으면 한국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중동의 정세라는 게 그 파란색 줄로 그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카타르라는 데서 가스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카타르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시리아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보면 러시아 쪽에서는 이란에서 가스를 가지고 와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두 라인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볼 때는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미국은 이제 수출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더 중동에서의 정세가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수니파는 친미고 시아파는 반미친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중동에서의 그 역학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안정된 석유를 수입해 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인원의 미군을 주둔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빼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한국도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룩셈부르크인데요. 제가 2007년에 저희하고 같이 이제 대우나 책을 쓰면서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을 찾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그런 농업 국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룩셈부르크가 그렇게 잘 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철광석이 많이 나가지고요. 1800년대에 철광석으로 번성을 했는데 이게 그 사양 산업이 되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제철 회사들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철광석하고 제철소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지주 회사를 우리나라에 오면 세금을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적으로 큰 회사들이 룩셈부르크라는 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루칼라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는 금융계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게 그 2010년에 나온 텔레그래프라는 신문에 김정일이 돈을 어디다 숨겨놨느냐, 그래서 스위스에서 옮겨가지고 숨겨놓은 데가 바로 이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잘 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래도 뭐 보면 점심때 나와서 즐기고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시리라는 데 보면 그룬트라는 거는 이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천연 요새예요. 천연 요새. 독일군도 여기서 그 침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룩셈부르크에 미군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조지 패턴 장군 아시죠? 유명한 장군이죠. 이분이 여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그냥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도 결국은 뭐냐면 미군 묘지를 여기다 탁 해놓고 우리는 미국하고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주회사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데가 다 지금 룩셈부르크하고 아일랜드라는 두 국가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나토 군선의 국가의 군사비 지출을 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GDP의 3.4%예요. 그런데 룩셈부르크는 그렇게 잘 사는데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GDP가 높은데 얼마냐면 0.56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미국 저 같은 사람이 낸 세금으로 나토를 지지를 해주면서 그 덕은 누가 보느냐면 이런 룩셈부르크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된다. 너희들 돈 더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더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는요, 영국의 그 해군 기지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영국령이면 대부분이 또 잘 살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제가 한 20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거기는 덥고 해가지고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섬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싱가포르에 지도자를 한번 잘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갑자기 그냥 이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보니까 야, 한국식으로 이렇게 독재를 하면서 경제 개발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독재죠. 지금도 거의 독재 국가같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경제, 시장경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3위로 GDP가 높아요. 거기를 보면 이 개발할 수 있는 데는 다 개발을 해놓고 케이블카나 이런 걸 다 놨는데 한국은 케이블카나 너무 환경단체를 난리치죠. 이 뒤에 보면 이게 뭐예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수입이 돼 있고요. 한국에는 최저임금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문헌을 찾아보니까 작년 7월 2일에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 내국인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000원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자꾸 쓰다가 보면 내국인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국인들도 한테 최저임금을 줘라 하는 건데 이거는 한국보다 어때요? 낫죠.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 지금 3배 이상 GDP가 높은데
시간당은 한국이 더 높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내국인 월 평균 임금은요 3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얼마냐면 지금 한국인이건 다 지금 10,000원씩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아주 자비로운 척 하고 있는데 외국인 평균 월 평균 임금이 50만 원이에요. 제가 제 제자가 싱가포르에 출장 갔다 그래서 너 왜 거기 갔다 왔냐고 자기 회사에서 공장을 거기다 지었대요. 그래서 야 거기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그 인건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섬 바로 건너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중국인서부터 그냥 파키스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산대요. 그리고 출근 시간만 되면 버스 타고 싱가포르에 와서 일하고 끝나면은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예요. 조구가.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하고 지금 한국같이 모든 사람을 다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경제학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은 거는 뭐냐면 이병태 교수님조차도 최저임금제가 없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틀릴 때가 있어요. 여기 싱가포르가 또 놀란 건 뭐냐면 군사비 지출이요 GDP의 3.35%가 되고 싱가포르라는 그 작은 나라에 군대가 있는 거 알아요? 모든 청년들이요 2년 동안 군대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에 가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은 얼마죠? 한 30만 원, 40만 원 되나요? 제가 언제지? 79년에 갔는데 10,000원인가 주더라고요. 8,000원인가 10,000원. 네? 근데 여기가 40만 원. 그렇게 잘 사는데 군인이 되니까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도 불평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를 있는 데는요, 정말 여기는 땅도 척박하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감자기근이 들었어요. 1845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갔어요. 기근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1820년에서 1930년까지 450만 명이 이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퍼져가지고요.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어떻게 돼요? 아일랜드계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을 와서 하다가 보면 100년 뒤에 우리가 1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국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보면 전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특히 중부나 이런 데 보면 그 20, 30%, 20%에서 30% 가까이가 지금 아일랜드계가 돼 있고요. 이 아일랜드계도 굉장히 못 살아가지고요. 유럽에서는 문제의 국가였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애플한테 야 너희 봐라. 애플에서도 굉장히 공장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저임금 이런 공장밖에 안 지어가지고 못 살았는데 야 애플 너희 와서 여기다가 해놓으면 우리가 세금 감면해주고 모든 혜택 다 줄게.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서 오니까 갑자기 국가가 그냥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죠? 한쪽은 미군이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회사들이 거기 가서 돈을 뿌리는 국가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노동생산성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요.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그 다른 유럽에 비해서도 훨씬 노동 생산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자 국가와 이제 가난한 국가의 차이를 보면은요, 결국은 재산권이에요. 중국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재산권은 인정을 해줬어요. 헌법을 수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은 야,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내게 되는구나.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공산 국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는 것만 빼고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체계라는 것도 신뢰를 해야 되는데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심판이 있다가 이 팀이 지네?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요. 룰을 바꿔가지고 못하는 팀을 자꾸 이기게 하면 그게 정상적인 게임이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국가가 망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을 보면 법을 이상하게 지금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꾸고 있죠. 편한 대로. 네? 그러니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정직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자료가 다 어때요? 다 엉터리로. 네?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찾아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 경쟁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만든 자료인데, 김대중 정부 때 이 연평균하고 임기 전체고요. 빨간 게 임기 전체예요.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뛰었죠. 이게 왜 뛰었는지 아세요? 그때 무슨 뭐 혁신도시니 무슨 행정도시니 무슨 도시니 해가지고 전국을 다 분산, 공공기관을 다 분산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투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4년, 2005년에요. 전 세계에서 백만장자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난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노무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남 와서 아파트 사니까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분은 워낙 이런 데 대해서 잘 아시니까 올라갈 수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 그 다음 문재인 정부는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노무현 정부의 절반이자 한 67%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겠죠. 결국은 뭐냐면 현금으로 복지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은행을 갔더니 학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 곳곳에 이렇게 해서 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을 보면요.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김대중 때 이렇게 올라가고 노무현 정부 때 또 올라갔죠. 훨씬 올라갔죠. 그리고서 보수 정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오르질 않다가 또 2년 4개월 만에 저렇게 올라가요. 제일 지금 이 올라가는 그 각도가 제일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 대통령 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없는 거죠. 오르진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들이요,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월급 받아가지고 3천만 원 월급 받는다고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네? 근데 이 새 대통령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없었다면 청년들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애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을 5년 만에 샀어요. 근데 뭐 돈이 있겠어요?
근데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 두 부부가 직장이 있으면 그러면 95%까지 융자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집을 살려면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네? 그러니까 저희 애가 집을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줄 건 뭐 있어?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돈을 모아놨다. 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집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한국이라는 데는 어떠냐면 졸업을 해도 직장 걱정하죠. 그 다음에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정말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갖다가 이 새 대통령이 어떻게 해놓은 거죠? 망쳐놓은 걸로밖에 결론이 안 나겠죠. 그죠? 다른 변명이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 새 대통령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미국에서요, 이 빨간 게 이제 공화당이고, 이 청색이 민주당인데, 보면 동부하고 서부로 갈려져 있고, 중부는 굉장히 보수적이 돼서 공화당이에요. 미국 주별 재정 안정성 순위라는 걸 제가 따져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위스콘신 사는데 갑자기 저렇게 경제가 좋아요. 그리고 이 연금을요, 아마 50개 주 중에 연금이 가장 좋은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빨간색으로 된 데는 공화당이죠. 보수 정권이죠. 거기는요, 돈을 어떻게 하냐면 작은 정부에 아껴 쓰니까 경제가 재정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버지니아는 저 공무원이 많고 뉴햄프셔도 여기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활발하고 싶으면 그런데 위스콘신이 14위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웨버라는 사람이 그 공화당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되면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뭐냐면 공무원 노조들 너희들 이 집단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불필요하게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이 지금 연금 혜택을 받으니까 연금 삭감해야 되겠어요. 의료비용 더 내. 그 바람에 저희 애가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지금 그거 반대하러 주정부 청사에 나가는데 저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따져보니까 아빠 연봉이 7%가 지금 낮아지는 거더라. 그럼 나도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나가서 내가 그거를 더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가 손해보고 너희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대에서 끊어야지 그거를 후손한테 너희들한테 물려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빠는 반대다. 그랬더니 우리 애도 안 나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안 나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책임감이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완전히 후손들, 여러분들 왜 살아요? 자식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 사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느냐면요, 환경정책을 보니까 제가 위스콘신을 딱 가서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정도로 이 경제 이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보수 정권의 주지사가 딱 나오더니 왜 불필요 없이 이거 규제를 많이 하느냐고 다 풀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요, 미국 전역에 있는 강 중에서 그냥 비 올 때만 강이 되는 데는 규제 다 풀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환경부나 이러면서.
근데 보세요. 제일 지금 돌을 그 환경에 쓰는 거를 줄인 데가 위스콘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주지사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한번 잘못 뽑으면 그냥 망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어떠냐? 그런 걸 잘 못 느끼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2007년, 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났을 때 글로벌 아시아라는 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6.2%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후반기 경제 성장률도 4.5% 증가했지. 그래서 그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한국하고 네 군데만 플러스로 성장을 했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 이런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베가요, 제가 일본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정말 경제가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베가 완전히 아부하는 거죠, 뭐 트럼프한테. 같이 골프 치고요. 여러분들 이 사진 봤을 거예요. 이 가파른 그 골프장에 그 모래 있는 데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진 거죠. 네? 그런데 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세요. 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우리 둘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불러놓고는 혼자 떠들다가 그냥 가라고 그러죠. 그런 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하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부시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친한 그 우방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바로 나왔어요. 이거 이 사진을 보고요. 한겨레나 이런 데서는 지가 뭔데 왜 운전하느냐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래도 그냥 내가 운전하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제 미국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분도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내가 잘 살려면 잘 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이 비율을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푸틴도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해주는 거죠. 이건 그 이명태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가져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그 터키 다음으로 GDP 변동이 높은데 1919년 1분기에 이 문재인이라는 그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 OECD 국가 중에 어떻게 했어요? 꼴찌를 만들어 놓은 참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다우존스하고 코스피 비교를 해보니까요. 트럼프가 딱 그 당선되고 나서부터 45%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코스피는 어떠냐? 8.5%죠.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정말 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의 평가는 결국은 역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거를 제가 빼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밑바닥서부터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그게 교훈이 돼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아요? 맨날 운동만 하던 사람,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말만 들으면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써 있어요.
꿈과 용기를 가지고 바른 길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고, 가난함과 어머니가 자기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죠. 뭐 완전히 돈 없이 그냥 어느 국가에 나가가지고 사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음식 얻어먹으면 혼날 줄 알아라는 건 정말 저도 이게 와 닿는 게,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누가 와서 점심 먹자, 저녁 먹자 그러면 저 안 나가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제가 도와줄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 이 네 번째 거는 정말 제가 이 몸에 와닿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말을 해주니까요. 학생들이 지금 제 수업을 한 20-30명 듣던 수업들이 네 과목을 가르치면 지금 50명, 60명이 들어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제일 감명 깊은 게 뭐냐 그러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너희가 취직을 딱 하면 이게 그냥 월급 버는 걸로 월급 받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내 회사다, 내가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해라. 그리고 40시간 일을 하지 말고 60시간, 70시간을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있다가 이메일이 왔는데, 교수님, 제가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 있는데 영하 40도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70시간씩 하면 돼요. 거의 쉬질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여기서 견뎌내면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년을 버티고 지금 이제 미네소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런 말을 청년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또 하나를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를 해요. 기도. 어머님의 기도.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어머님이 이렇게 그 새벽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독교라는 것보다 새벽에 이렇게 냉수한 그릇 떠놓고 막 빌고 이랬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러더니 이제 성당 나가시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때문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라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엔 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자리가 없을 때는 리어카 끌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데, 나중에 돈 벌면 고운 새옷 한 번 사드려야지. 나중에 취직하면 만난 거 사드려야지. 나중에 부자 되면 비행기 태워 들어야지. 그런데 마지막에가 뭐냐면요,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 어머님보다 없다. 그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다르게 살 수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은 아무리 남겨줘봐야 이거는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렇지만 정신만 바로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남겨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왔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가끔 해줘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유년기서부터 사망까지 814명을 추적을 했더니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7가지 중에 돈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공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경에 빠졌을 때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가족의 후원이죠. 가족들이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자식들한테 제일 큰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부모들이나 미국 부모들이나 자식들 다 어떻게 해요? 교육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GDP가 많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막 풀어줘도 국민들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 되는 국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놨는데 하나는 금연이고요. 금주고 그 다음에 저게 뭐냐면 정기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특히 그 매 주말마다 나가서 태극기 집회하시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 나가니까 그 유튜브로 보면 정말 힘차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삶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뭐냐?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유튜브로 미국에서 태극기 집회에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그러다 보면 야, 저분들 힘은 들지만 굉장히 행복하시겠다. 왜냐? 전까지는 다 남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하는데 이거는 내 자식도 아니고 이 국가를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그 과체주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문제인데 한국은 뭐 워낙 그 모든 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과체중은 없어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게을러두고 싶고 뭔가 좀 파괴를 하고 싶고 이런 거를 통제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왜 제 수업을 미국 학생들이 많이 듣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때는 한 3주 전에 마지막 학기 2주 전이었는데 한 여학생이 있다가 제 얘기 듣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하면요. 지금 결혼을 한국에서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들고 뭐 한다고 그러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신부는 뭐냐면 학생이에요. 대학원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돈을 그 시어머니 대신에 사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일하는 데 가서 이 드레스 얼마인지 알아요? 물어봤더니 100불이에요. 그 이 꽃은 자기가 설계를 이렇게 꽃 같은 걸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 자기 친구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드레스를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수 있고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래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그 아버지는 한술 더 떠요. 그러니까 여기 케이크를 하면 뭐 한 1,000불씩 이렇게 되거든요. 케이크 하면. 그러니까 이 신부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객들한테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맛있느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 사람들이고 선물이라는 게 그래서 비싼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목회로 갔었는데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막 그냥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 결혼식인데 이 오픈카된 이 벤츠 차를 타고 오고 뭐 여기에 요란하게 쇼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밴드가 나오고 이렇게 사진 찍는데 이거 하는데 뭐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허세죠, 허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혼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부모들이 능력이 없으면 케이크도 꼭 비싼 거 살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싼 거 하고, 야외에서 결혼식 하든지 사진 꼭 비싼 거 찍을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꼭 집이 있어야 돼 하면 그냥 뭐 밥 하나 이런 데서 살아야죠. 뭐 저희 부모님 때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왜 젊은 세대들은 집이 있어야 결혼을